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신도철입니다. 점점이 안 됩니다. 네. 며칠 전에 그 조동근 교수로부터 여기 나와서 경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달라 그런 요청을 받았는데, 지금 돌아가는 것이 그 경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먼저 저 소개를 간단히 하는 것이 예의인 것 같아가지고 본인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성격,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의 싸움, 분야별 전선 분석, 자유진영의 반성, 대한민국 수호 발전을 위한 종합전략 마련해야,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고대 73학번입니다. 대학 들어가자마자 그 농법회라는 이념 서클에 들어갔습니다. 3학년까지 막스 관련 책도 읽고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졸업하고 뭘 할까 하다가 그래도 고시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바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19회 행정고시를 붙었는데 최연소 합격을 했습니다. 1년 졸업하고 1년 연수 후에 국방부 정운국에서 근무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고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과로 이제 고전에 입학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복학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한 거는 그 정치경제학, 막스 경제학 그쪽을 좀 더 공부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군에 바로 입대하게 됐고 병장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 후에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또 운 좋게 그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미국 시카고 대학에 유학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6년 있었는데 경제 성장론 분야의 그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지도교수가 로버트 루카스라고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입니다. 심사위원이 그 지도교수 포함해가지고 3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폴 로먼데 바로 작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귀국 후에 KDI에서 근무했습니다. 1993년에 숙명여대로 가가지고 지금까지 주로 법경제학, 법 제도를 경제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것을 강의해 오고 있습니다. 좀 뭐 길게 이렇게 저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야기할 것하고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배경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 문재인 정부의 그 핵심에 주사파, 종북 좌파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착오적인 이념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사파 생각은 어떤 것인가? 제가 운동권에 좀 있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조금은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지향을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모순에 가득 차 있다. 자본가 계급은 노동자 계급을 착취한다. 사회가는 양극화되고 인간은 소외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오면서 그래도 우리는 그때까지 북한 체제가 그렇게 바람직한 체제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오면서 이 NL계가 득세를 합니다. NL계라는 게 이제 National Liberalization이니까 그 민족 해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제 미제를 축출해야 된다. 또 북한과의 공조를 통해서 이 사회주의 건설을 해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 NL계 주사파들에게는 미군 철수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1948년 대한민국 수립과 그 후에 성취의 역사를 해서 부정합니다.
정통성은 오히려 북한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 운동권은 그 뒤 각 분야에서 세력을 넓혀 나갔습니다. 민주노총, 전교조, 참여연대, 민변,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노동계, 교육계 뿐만 아니라 사법계, 방송계, 문화계, 정치계 등 전 분야의 이 주사파 세력 또 그 논리가 스며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 그들은 공정, 평등, 복지, 균형 발전, 민족, 반독재 이런 것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지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또 이제 워낙 그 조작, 선동에 능합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주사파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에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문 정부의 외교 군사 정책이라든지 대북 정책, 경제 정책, 노동 정책, 교육 정책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사회주의 혁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발전해오고 또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엄청 연관관계가 많이 맺어져 있고 또 국민이 이만큼 잘 살게 되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이 시대착오적인 주사파 세력이 지금 창궐을 한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좀 들어보면은 또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세계 10대 경제 대국 중에 하나로 올라섰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지금 경제 규모도 더 크고 1인당 국민소득도 더 높은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5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G7이라는 것이 여기에 캐나다, 이탈리아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탈리아는 이미 우리나라보다도 PPP 기준으로 1인당 GDP가 더 작아지게 됐습니다. 캐나다는 국민 경제 규모가 인구가 좀 작기 때문에 규모가 더 작습니다. 이런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취를 이룬 것은 저 생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갖게 되는 아주 행운을 가졌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5세 때 감옥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물론 출판은 좀 뒤에 됐습니다만은 여기서 외국과 교류, 통산하는 것이 부국의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실제 경제 성장을 이룬 분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조, 자립, 협동을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헌법만 보더라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재정헌법은 그 당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가지고 국가 개입적인 요소,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1954년에 이승만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서 이러한 요소를 상당히 좀 완화를 시키고 시장경제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6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5차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조항이 사실 이때 들어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하면 국가주도 경제성장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이 시장경제 이것을 기본으로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에 이제 80년 또 87년 개헌을 통해서 오히려 국가 개입적인 요소가 강화되는 식으로 좀 개헌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성장률 이런 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쭉 올라가고 있다가
1990년대 이후에 그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은 성장이 서서히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상당히 이제 성장되면은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으로는 다른 요인도 작용했다고 봅니다. 평등, 복지의 강조 등 인센티브 시스템의 후퇴에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직도 1인당 GDP 수준으로 보면은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그 노르웨이,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나라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이런 인센티브 시스템이 상당히 약화되어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남한은 이런 성공의 역사를 써온 데 비해서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 계획경제를 채택했습니다. 산업 국유화를 하고 그래서 1950년대에 사회주의화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천리만 운동, 대한의 사업체계 이런 사회주의 중앙집권적 경제운용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전문 인력 부족으로 소련식 계획 체제도 제대로 도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중에서도 상당히 계획 경제라 하지만은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거를 제대로 하려고 하더라도 상당한 과학적인 그런 툴이 있어야 되고 한데 그것도 이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은 명령경제, 계획경제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대중 동원적인 속도전을 벌이기도 하고 독립채산제 도입한다든지 이런 것도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한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소련이나 중국은 또 나중에 이제 개방 개혁을 이룹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못하는 식으로 사회주의 중에서도 가장 후진 사회주의를 운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튼 동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7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의 경제 성장은 남한과 비슷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격차가 현격하게 벌어집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가 몰락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북한도 거기서 지원받던 에너지라든지 이런 게 끊어지고 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소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죠. 그래서 90년대 거의 말까지 GDP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3분의 1이 날아가거나 혹은 2분의 1 정도, 20-30%가 이제 날아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면서 계획경제가 그나마 있던 계획경제 배급 이런 것도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도하지 않았던 시장화가 많이 진전이 됩니다. 가계 견실화, 기업 관리의 분분화 등이 상당 정도 이루어졌지만은 원해서 그 방향으로 갔다기보다는 계획경제의 붕괴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근본적인 개방 개혁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중국은 이제 78년 이때부터 등소평에 의해 가지고 개방 개혁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국가가 무너질 때만 하더라도 90년대 초반 80년대 말 이때만 하더라도 중국은 어느 정도 이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던 시기였죠. 그런데 북한은 아마도 이제 정권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면서 개방 개혁 시장 이런 것을 그쪽으로 이제 나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수준은 이 당시에 이제 90년대에 200만, 300만 명이 아사를 했다고 합니다.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 뒤로 이제 조금 회복은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고난 행군 이전 수준, 그러니까 1990년대 말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그 가구 수입의 70 내지 90%가 장마당에서 나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무역 의존도는 60, 70%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대부분 그 공정 노동자는 공장에 나가지 않고 장마당 활동을 합니다. 대신 이제 거기서 월급이 뭐 생활비에 10분의 1도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마당에 나가서 벌어먹는 것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중간 간부 이런 데 뇌물을 상납합니다. 그것이 또 올라가고 뭐 또 이제 북한은 그 석탄이라든지 이런 광물 자원을 팔고 해가지고 이제 김일성 통치 자금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급도 안 해주고 뭐 이러니까 일반 주민의 경우에 우리들이 알아서 먹고 살 테니 건드리지 말라 이런 분위기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김정은 지지도는 지금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국제 제재가 그 대북 제재가 계속될 경우에 북한 정권은 국내적으로 더욱 취약해질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북한의 GDP는 남한의 40분의 1, 북한의 1인당 GDP는 남한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그 지난 세기 1917년 러시아 혁명, 또 1949년 중국 인민공화국 수립, 이런 사회주의 실험은 철저한 실패로 막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남한과 북한의 성공과 실패도 조금 전에 본 것과 같이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고 북한 정권을 비호하는 세력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너무나 이제 시대착오적인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종북 좌파랄까 주사파 세력은 그 대학 졸업 후에도 노동운동, 문화운동 등으로 끈끈한 유대를 지색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자유진영이 그동안에 너무 방치하고 너무나 이제 그 새로운 이념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력이 이제 더 커져버린 그런 상황으로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진영의 책임도 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 불행히도 이 주사파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이들 세력이 견제되고 저지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민국은 파괴되고 말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시대착오적입니다만은 이들을 얕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노동계, 교육계, 사법계, 방송계, 문화계, 정치계 등 전 분야의 주사파 세력 및 그 논리가 스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복지 확대, 균형 발전, 재벌 개혁, 평화, 민족끼리 뭐 함께 잘 사는 사회, 사람다운 뭐 생활 뭐 이런 좋은 구호를 내세우면서 국민들을 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70년 동안 쌓아온 자유민주주의 제도, 또 경제력, 문명력은 이들의 대한민국 파괴 행위를 저지하고 말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열심히 싸우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문정부 붕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내부자 고발, 또 정책 실패, 그걸로 인해서 그 지지율, 뭐 경제가 상당히 당연히 어려워지고 있죠. 또 국제사회에서의 왕따, 뭐 이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한민국 파괴 행위를 저지하고 발전과 번영의 길로 다시 들어서게 하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우선 국민들도 한번 포퓰리즘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 맛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주사파 타도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내출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은 뭐 어떻게 저쪽도 이제 이 싸움에서 지면은 제가
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전, 혼란 상태 이런 걸로 몰고 가려 할지도 모릅니다. 당면한 싸움의 목표는 대한민국 파괴 행위를 저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국민교육의 장이 되어야 되고 또 자유통일의 기반을 닦는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발전과 번영을 뒷받침할 제도개혁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유진영의 사상과 이념을 바로 세우고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어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쉽지만은 않지만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사회주의화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빠르게 잘 또 싸우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8년 1월에 그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들이 모여서 성명을 냈습니다. 외교정책 이런 것이 이제 너무 잘못되고 있다 그런 성명을 냈습니다. 아주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또 작년 10월에 문재인 정권의 그 국가안보 유린 행위를 탄핵한다는 시국선언문을 냈습니다. 또 올해 들어와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조속히 복원하라 이런 성명도 내고 여기도 상당 몇 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상당히 이제 이런 것이 상당히 다른 분야에도 용기를 불어넣는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11월에 그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에서 9.19 남북 군사 합의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만 장군들이 또 그 예비역 군인들이 엄청 많이 모였습니다. 그것에 기초해가지고 올해 1월에 전직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성 450여 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유튜브로 그 메시지를 보고 했는데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라. 이 정부의 부당한 명령이면은 따르지 말라. 어떻게 보면은 이 정부 입장에 보면은 진짜 내란 죄에 걸릴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진짜 용기 있게 그런 성명을 냈습니다. 다른 쪽에서도 엄청난 힘을 받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바로 며칠 전에 김진태, 이종명 의원이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국회에서 가졌습니다. 탄핵 선고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런 전선이 형성되어 있고 잘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거짓 조작 정보에 기초한 것이다. 배후에 민노총 정교조 주사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 집회에 밤이 되고 하면은 사회주의가 답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걸리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직감을 했습니다. 이 뒤에 주사파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종찬 기자가 박근혜 재판을 쭉 들어가면서 그것을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그럽니다. 이 인민재판을 취재하면서 진실이 무엇이었던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최명성 변호사가 탄핵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게 베스트셀러로 지금 잘 팔리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드루킹 특검 거기서 이제 기소한 김경수가 법적 구속됐죠. 1심에서. 또 일각에서는 사전선거라든지 전자개표 이게 문제점이 있다. 부정선거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요 최근에는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중앙선관위의 그 상임위원으로 임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투쟁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위 말하는 우파 세력이랄까 자유 진영이랄까 이쪽에서 그러니까 전에 새누리당의 의원 중에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반쯤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일부는 나가서 바른 정당을 만들고 뭐 이렇게 했는데 또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들 사이의 그 입장 차이 이런 것이 이제 아주 크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듣고서는 이 자유진영의 통합이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욕심으로는 이 탄핵이 거짓 조작 정보에 기초한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속아서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탄핵 찬성을 했다. 그런 반성을 좀 하면서 다 이렇게 결집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저 욕심일 수가 있습니다.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 산업, 재정 이쪽 분야 정책이라는 게 저 같은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 말이 안 되는 그런 정책들이죠. 근데 이제 사회주의 혁명을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또 법적 근로시간을 이렇게 단축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심하죠. 또 일자리 예산 여기에 몇십 조를 넣습니다. 탈원적 정책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고 반대기업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또 요 최근에는 균형발전 빌미로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 면제 24조 원대 23개 사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사실 포퓰리즘인데 그 관련된 지역에 있는 야당 국회의원들도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지금 그런 우리나라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게 저로서는 상당히 앞으로 걱정인데 현재 적립기금이 640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예산 1년 예산보다 훨씬 더 많죠. 근데 이 제도를 유지할 경우에 23년 뒤인 42년에 1700조로 이렇게 피크를 찍은 다음에 18년 그러니까 피크 찍은 다음에 불과 15년 뒤에 1957년에 완전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받는 것보다도 내주는 것이 더 많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출산율이 낮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950년대에 들어섰다. 그러면 이게 이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차츰 계획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안을 내놓으니까 문재인 정부가 눈높이 국민의 눈높이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거를 그러니까 보험료를 더 받는 거를 받는다든지 더 적게 준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또 미루었죠. 어떤 복지 포퓰리즘, 공무원 늘리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다음 세대에 부담이 되는 정책을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더 가면은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또 더 심하면 베네수엘라 이런 식으로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사실 아까도 조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자유진영이 그동안에 제대로 된
이념, 비전을 세우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당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오히려 그 대중 영합적인 정책을 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좌파가 이제 저렇게 크게 번창하는 것을 막지도 못하고 그런 반성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북한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경제가 붕괴되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대에 이렇게 많이 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993년에 김영삼 정부가 들었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통일을 이루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도 북한이 이렇게까지 나빠져 있다. 그런 것을 몰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이때 북한은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무너질 상황에 놓여 있었고 주민들도 뭐 당연히 이제 통일이 되면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랬습니다. 오죽했으면 주체 사상을 만든 황장엽이 1997년에 망명을 했겠습니까? 그 망명 정부를 수립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분도 이제 운이 나빴던 거죠. 그 다음 바로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오히려 활동을 제약을 받고 이렇게 돼버렸죠. 하여튼 이때 통일을 했더라면은 북한 주민의 고통은 줄어들고 통일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운비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김영삼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고 그래서 1998년에 97년 말 대선에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이 김대중 정부는 이 햇볕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퍼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 쪽은 그동안에 이 나라 발전에 이렇게 주도적으로 건설하는 쪽으로 나라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뭐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또 이렇게 이제 사실 통일을 했어야 될 그 시점에 북한 퍼주기를 해가지고 북한 정권이 차츰 생기를 하게 됩니다. 이 통계를 보더라도 90년대 말 2000년 이렇게 들어서면서 이제 북한 경제가 조금씩 성장을 하는 것으로 또 중간에 뭐 배급을 재개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2003년에 들어서서 노무현 정권도 북한 퍼주기를 이어갔고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노무현 정부의 친노조 반기업 정책으로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사상 최대의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행정수도 건설안은 위헌 판결을 받았으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안이 당시 한나라당 그 당시 이제 박근혜 대표였죠. 거기서 오히려 반대를 안 하고 충청도표를 의식을 했겠죠. 그래서 통과가 됩니다. 근데 이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도 한미 FTA를 체결한다든지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하기로 한다든지 그런 그래도 그쪽 세력이 둘러싼 세력들이 좌파 세력이었지만 그쪽 이야기만 듣지는 않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만큼이라도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2008년에 다시 우파 정권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좌파 정책의 그것을 씻어내고 제대로 된 자유주의 정책을 펴나가야 될 시점이었는데 이때 이제 민노총 등 자익단체들이
이 광우병 집회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를 시험을 해봅니다. 여기서 사실 그 한국서는 비슷하게 한 셈이죠. 그래서 이 이명박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념을 확고히 할 역사적 사명을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비대해진 기득권 귀족노조도 타파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노동시장 효율성 분야는 세계 최하위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수도 분할을 막아내지도 못했습니다. 이걸 막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같은 당 내에 반대파도 있었고 한데 여하튼 이게 국민투표에 붙였으면은 저는 이거를 막아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용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표를 의식해서였겠지만은 국가의 장기 발전 비전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민주화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죠. 그렇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제정책의 중점을 경제민주화에서 창조경제로 전환을 하죠. 그리고 이제 통진당 해산, 정교조 법외노조 전환,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결정, 공무원연금 개혁, 역사교과서를 정상화해야 됐다. 이런 노력도 하고, 북한 임금법 제정, 북한 레짐 체인지, 뭐 이런 것을 이제 완수하거나 시도하는 아주 우리로 봐서는 상당히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에 좌파, 민노총, 주사파가 엄청 위기를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공세가 뭐 이미 장악한 언론이라든지 노동계라든지 뭐 이런 거를 총동원해가지고 촛불 집회를 하고 그래서 또 대통령 탄핵으로 이렇게 나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탄핵을 당한 것은 뭐 잘못한 측면도 있지만은 이 주사파의 엄청난 반격 이것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 민주주의니 뭐니 하면서 이제 뭐 국민의 뜻이니 하면서 이제 새누리당 정치인들도 상당수 탄핵에 가담을 하게 되고 주사파 집권의 길을 열어주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사태로까지 오게 된 것은 우파 내지 자유진영이 국가 발전에 대한 비전을 명확하게 정립하지 못했고 스스로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져들었고 시대착오적인 역사관, 경제관, 사회관이 각 분야에 빙배하도록 그렇게 방치한 데 연유하는 바가 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대한민국 파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점검하고 또 연대를 하고 결집시킬 종합사례탕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가 그 역할을 해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사랑 전직 외고관 모임이라든지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당 등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인권 통일 변호사 모임 이쪽도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 더 나아가지고 대한민국 파괴행위 저지를 위한 정직 행정공무원 모임이라든지 교수 모임, 기업인 모임 이런 것도 결성되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소상공인들도 이제 한번 나섰습니다만은 뭐 이 정권의 압박, 회유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지금 큰 목소리는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결집하고 확산해 나갈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완전히는 동의하지 않는 투쟁이라도 대주사파 투쟁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큰 틀에서 껴안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18 북한군 개입설 여기에 대해서 저 민주당이나 뭐 저쪽 좌파는 발작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로서는 그 지만원 박사의 이야기에 그 이야기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직 확신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적어도 그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조영권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또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부정선거설이 이제 계속 제기되고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대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개표 후에 각 당이 지정하는 몇 개 선거구에 대해서는 수개표로 전자개표의 정확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장치를 법을 제정한다든지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니까 의심되는 뭐 지역구 선거구 몇 개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거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조작 이런 것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제도적 장치는 주장하고 마련해 놓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딸이 이민을 했는데 문현동 금도구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국회의원들이고 정치권이고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이 투사의 당으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념에 투철한 투사들의 당이 돼야 된다. 또 이제 선거 때마다 그 표를 얻기 위해서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해서 이런 것을 공략해야 된다. 복지를 늘려야 된다. 그런 것을 늘 이제 하고 거기에 또 넘어가서 그렇게 공약을 하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권을 잡더라도 이 제대로 된 개혁을 해 나가는 동력이 이제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번 기회에는 이런 것이 얼마나 나라를 망치는지를 이제 국민들한테 알리면서 이 포퓰리즘 공약을 스스로 하지 않는 그런 당으로 이제 거듭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대한민국 운비의 그 비전을 제시하는 당 이런 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도개혁 방향도 구상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계엄 문제, 지방분권 이런 것도 입장을 잘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계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국민들이 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다. 여기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분권은 개념, 개헌 이렇게 하면서 내각 책임제 내지 유엔 집중부제 이거 쪽으로 국회의원들은 항상 그쪽이 다수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더 이제 포퓰리즘 쪽으로 갈 수가 있다.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게 분권행위 아니죠. 입법부와 행정부가 오히려 합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 권한을 나눈다는 관점에서 분권형 개헌이라는 좋은 이름을 썼는데 사실 제대로 된 분권은 지방 분권인 거죠. 그리고 이번 탄핵과 관련해서 생각을 하면은 미국식 대통령제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250년 역사 동안에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 소추를 당하더라도 화원에서 탄핵 소추를 당하더라도 대통령직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우리는 대통령직이 바로 정지가 되죠. 그리고 거기는 이제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부통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는 대통령 선거는 정해진 날짜에 4년마다 하는 그 날짜에 그대로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이게 대통령직을 바로 이제 소추만 되더라도
대통령 그 직무를 정지당하게 돼 있고, 또 이제 바로 이제 선거를 하게 돼 있고, 이게 이제 엄청난 국정 혼란을 가져오는 건데, 그렇게 본다면은 엄밀하게 그 위법 사항이 있는지, 이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것이 있는지, 그것이 국회에서 그 면밀한 조사를 거쳐서 이제 탄핵 소추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완전히 그 신문 찌라시 수준으로 가지고 탄핵 소추를 한 거죠. 국회에서 의결을 한 거죠. 이것은 법치의 파괴였다.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에 맞지 않는 탄핵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그런 식으로 그 제도를 정비하려면 4년 연임제를 하면서 부통령제를 도입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그리고 이 제대로 된 지방 분권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지방선거를 하고 하지만은 그 국가 예산의 반 이상이 그 지방 정부가 쓰지만은 지방세 비중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국세로 이제 나누어지는 식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립 그 경제 이런 것이 돼야,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거둔 돈으로 그 지역에 뭐 그 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돼야 그 낭비적인 그런 사업을 프로젝트를 주민 스스로 이제 나서서 막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무리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라도 돈이 다 중앙에서 오니까 따오면은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서로 이제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광역 지방 분권을 제대로 하고 그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도를 확실히 높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포퓰리즘적 공약 뭐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지방 정부끼리 경쟁을 하고 이런, 미국이 이제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셈이죠. 어떤 머지않아서 또 내각제 개헌 쪽으로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모아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투쟁은 거대한 국민 교육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한민국 운비의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사파 세력과 북한 체제의 시대착오성, 이것을 이제 국민들이 알아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어떻게 그 나라를 분열과 발전으로 이끄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계 자유진영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는 충분히 이제 기업도 그렇고 뭐 외교관들도 이제 그렇게 먼저 나섰습니다만은 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 미국의 힘을 빌어서 우리나라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한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당시는 그 어려움을 뚫고 그렇게 큰 일을 해냈습니다. 지금은 그 당시보다는 훨씬 더 그 인프라가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 덩소핑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발전 전략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켜서 중국 시성인들이 대한민국을 배우고 싶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